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2%, 다우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안도 랠리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여전합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은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미국과 아직까지 아무런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시장 내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52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나타냈는데 그동안 또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방어하던 연기금, 어제는 20거래일 만에 팔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시장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상 협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도 짙게 나타났는데요. SK하이닉스, 현대차, 또 HD 현대그룹 등 주요 기업들 올해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 78분여간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의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 오늘 시장에는 어떤 결과를 미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모니에서는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혼란을 키웠던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재지정으로 인해 오히려 강남 3구와 용산은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주목해볼 만한 경매 매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두고 설명이 엇갈리면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중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진실이 무엇이든 일단 눌려있던 매수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의 랠리가 매우 불안해 보이는데요. 과연 S&P 500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요 저항성인 이 5,500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 지수는 1.23%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3%, 2.74%로 강세 보였습니다. 그동안 주가 조정 폭이 컸던 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100 선을 훌쩍 뛰어넘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모두 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알파벳은 오늘 정규장에서 2.38% 올랐는데요. 조금 전 알파벳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 사업의 매출이 오르면서 실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만 AI 투자를 막대하게 단행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오늘 3.5% 뛴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제 SK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증명되자 브로드컴은 오늘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들도 좀 정리해보면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재차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제 중국이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면서 우리는 계속 중국과 만나왔다고 말해 중국의 협상 부인에 재반박했습니다. 또 오늘 미국이 우리나라와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고 또 이외에도 일본과 인도 등 주요국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안심했습니다. 중국 외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인도 등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오늘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간밤 베스헤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6월에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촉매제가 됐는데요. 발언이 나온 이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제 59%에서 오늘은 65%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데이터들도 살펴보면 오늘 공개된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은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에도 그동안 나왔던 수치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에서 24만 사이에서 매우 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치도 22만 2천 명으로 나오면서 직전치와 예상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는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에서 관세로 인한 선제적인 해고가 발생했다는 징후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기업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내구재 수주도 표면적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착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항공기와 자동차 등 운송 장비를 제외하면 증가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3월 내구재 수주는 9.2% 오르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또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 운송 장비를 제외한 전체 주문 증가량은 전월 대비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1분기에 보잉 주문이 급증했고 또 관세 시행 전에 기업들의 재고를 확보해두면서 수치가 일시적으로 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제 회복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특히나 기존 주택 판매는 큰 폭으로 급감하면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극성수기인 봄철에 기존 주택 거래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치는 402만 채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5.9% 급감했고요. 지난해 3월에 비해서도 2% 넘게 적었습니다. 또 집값 상승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부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오늘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간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아나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떨어진 가운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7%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같은 안전자산인 달러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어제 100선 가까이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는 0.47% 빠지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달러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지면서 한동안은 이전 수준으로까지 오르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또 최근 조정이 크게 나왔던 만큼 여지없이 올라줬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의 주요 지지선을 3,300달러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3,300달러 밑에서 마감됐던 금은 오늘 다시 1.95% 오르면서 온스당 3,358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감에 오늘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을 매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 주목했는데요.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등의 수주내로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백악관 에너지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투자 의향서에 서명했다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총 사업비만 우리 돈 60조 원이 넘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입장에선 수익도 챙기고 에너지 패권 전략을 뒷받침하는 한 축으로도 꼽혀 수지 맞는 장사의 셈이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을 비롯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로 여겨지며 줄곧 밀려왔던 터라 우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초대장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알래스카 LNG 사업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수를 만났다며 최대 강적은 시장이다 짚었는데요. 거침없는 관세 드라이브를 걸며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최근 연이어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채와 주식시장의 혼란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퍼져나가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교육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날 뉴욕 증시가 주저앉고 국채금리가 치솟자 결국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시장 반응 때문이었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 말에 시장
영향을 일부 인정했다는 게 저널의 분석이고요. 또 최근 대중관세에 대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역시도 앞서 월마트, 타겟 등 미국 유통공룡 대표들을 만나 관세로 매장이 텅텅 비어버릴 것이란 경고를 들은 것과 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또 거침없이 파월 때리기에 나서다 돌연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태도를 바꾼 것 역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금리 인하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CNBC는 장 마감 후 나온 구글의 성적표를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1분기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2% 넘게 늘어난 우리 돈 129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순이익도 46%나 늘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치열해진 AI 경쟁에도 검색, 광고 부문이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줬습니다. 회사가 적극 밀어붙이고 있는 AI 오버뷰 월간 활성 이용자도 지난 10월 기준 10억 명에서 현재 15억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전문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는데 그럼에도 28% 늘었고 마진율도 18%로 크게 올라왔는데요. 이 소식에 알파벳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 3% 늘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2분기 매출도 7%가량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 목요일장 6%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자동차, 전자기기,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아날로그 반도체를 공급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은 경기 가늠자로도 불리는 만큼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도 주가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특유의 호언장담 덕분인데 업계에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곧 다가온다. 주행거리와 안전기록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반면 모닝스타는 내년에 본격적인 수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머스크의 자신감에 대해서 구글의 웨이모가 이를 달성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들린다고 말하면서 실제 일정을 제시한 만큼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망감만 키울 것이다 언급했고요. 카슨그룹 역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안정성이 완벽히 해결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야 미국 전역 확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테슬라가 지난해까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리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짚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니혼게이자신문 기사도 살펴보죠. 먼저 닛산은 순손익 전망치를 최대 7조 5천억 원 적자로 내려잡았는데 당초 8천억 원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 전망대로라면 사상 최대 적자를 맞게 될 위기에 놓여 있고요. 마사는 24년 만에 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발효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영향이 크다며 관세 조치에 따른 실적 악화대역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일본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려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전환 신호탄이다. 기존의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비만약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어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우선 청소년 비만 환자도 앞으로는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한국 노보노디스크 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12세 이상 청소년 투여 적응증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출시돼 현재는 성인 환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해외에선 이미 청소년도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에게서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우리나라도 무리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서 노보노디스크가 일라일리보다 먼저인 올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에 먹는 위고비 판매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힌 점도 호재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5월 7일 실적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인데 만약 허가가 된다면 최초의 GLP-1 계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향후 주사가 아닌 먹는 비만약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블루엠텍과 큐라티스 또 HK 이노엔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인벤티지랩도 상한가 기록했고 대봉LS 8%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우리 조선업계의 실적이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고부가 가치 선박 선별 수주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제 발표된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사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5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또한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했죠. 여기에 어제 있었던 한미통상협의에서 조선업 협력 강화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힘을 보탰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미포 15.11%, HD 한국조선해양 6.85%, HJ중공업도 6% 가까이 올랐고 HD 현대중공업 2.45%, 삼성중공업도 2%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도 상승세 보였는데요. 일반 컴퓨터와 상업용 광 케이블을 이용한 양자 정보의 원거리 전송이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도시바 유럽 법인 소속 연구팀은 최근 상용 광섬유 통신망을 이용해서 양자 정보를 254km 거리까지 전송하는 데 성공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는데요. 양자 통신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보안이 뛰어나긴 하지만 기존 기술은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져서 100km 이상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가 양자 통신을 기존 통신 인프라를 통해 일관되게 구현한 첫 사례가 됐고 특히 고가의 극저온 냉각 장비 없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딥마인드 22% 넘게 올랐고 또 우리로는 도시바 유럽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7% 넘게 뛰었습니다. 또 한울소재과학 4% 가까이 뛰었고 라닉스 2.13%, CQ센도 1.5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업황 호조에 힘입어 오름세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화장품 수출이 유럽과 중동 등 여러 지역으로 다각화하면서 호황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올해 1분기 26억 달러를 돌파해 신기록을 세웠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성적을 13% 뛰어넘은 성적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관세 부과 기준인 매출 원가가 낮은 데다 한국 콜마 등 주요 제조기업들이 미국 등 현지의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관세 충격에서 다소 비켜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CTK 14.29%, 콜마홀딩스도 12% 가까이 올랐고 제이준 코스메틱 10.63%, 제닉과 넥스트아이 모두 6%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완화적 제스처를 이어간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1분기 GDP였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하면서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미 간 첫 통상협의가 짧고 굵게 마무리가 됐죠. 오늘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13% 하락했고 코스닥은 보합이었습니다. 어닝 시즌 들어서 호실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 동력 자체가 부재한 데다 한미 통상협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망 심리가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외국인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서 매도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100억 원 미만으로 순매도했는데요. 점차 매도 규모를 줄여가는지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겠고요.
기관 어제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3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 기록했고 개인도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3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D현대그룹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방산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SK하이닉스가 1.49% 하락했고 또 전 거래일에 호실적을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내렸는데요. 관세 영향이 배제된 수치로 숫자 자체보다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그리고 환율 효과로 이미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에서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표주나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시총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은 건 10위의 파마리서치로 4.89% 강세였습니다.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4원 40전 급등한 1,43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상 진전 기대가 고조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은 1,435원대를 유지했습니다. 1,435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뒤에 오늘 새벽 역외환율 통상협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소폭 떨어졌습니다. 1,431원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일부 종목들은 호실적에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데요. 증권가에서 저평가돼 있거나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실적과 전망이 좋은 섹터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무성통신, 통신서비스 업종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겁날 게 없다며 통신 3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성장을 나타낼 것이고 더불어서 주주이익 환원 금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 상승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T와 LG U+, SK텔레콤 수준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분석했고요. 통신 장비 쪽에서는 솔리드와 RFHRC, 이노와이어리스, KMW를 추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투자증권은 유통 쪽을 추천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해왔는데 지금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작년 소매산업의 기저가 매우 낮았었는데요. 분기별로 봤을 때는 기저가 낮은 분기가 2분기였기 때문에 올해 유통사의 실적은 1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통기업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마트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차선호주로 롯데쇼핑을 제시했습니다. 실적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긍정적인 섹터들에 대한 보고서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부터 미국의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암학회가 개최됩니다. K바이오 기업들이 총 출동하는 만큼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나 좋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 삼성, SDI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사업 전망 등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AI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들이 AI와 관련된 공약을 펼치거나 AI를 주제로 대담을 하기로 하면서 정치적인 재료까지 붙는 양상입니다.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매수 유입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 또 한미 통상 협상도 이뤄졌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한미 통상 협상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가 1%가량 상승합니다. 0.72% 오름세로 56,100원. SK하이닉스가 반등합니다. 1.79% 상승하며 거래가 18만 1,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3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4만 6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9%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1% 강세로 거래가 19만 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약세입니다. 2.3% 내림세로 37만 9,5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지금 총 2위에 리노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7.3%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4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오늘 한국거래소 개장 상황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3위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1.69% 오름세로 거래가는 10만 2,500원. HLB가 보합인 가운데 에코프로도 상승합니다. 1% 오름세로 거래가 5만 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 상황, 환율,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관세 협상.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한 4시 25분쯤 미국과 아무런 협상이 지금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우리 지금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트럼프는 그 노르웨이 총리 그 회담 전에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우리는 회의를 했다. 뭐 그들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말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찌됐건 완화 자체는 좀 기조 자체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저 표현이 가장 정확하죠. 유화 제스처. 유화 제스처. 예. 네. 저 요즘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중국 사이에 이렇게 오가는 저걸 보다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상황이 자꾸 연상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연인 간에 이렇게 세게 싸웠어요. 네. 뭐 곧 헤어질 듯이 이제 그렇게 집에 갔는데 네. 남자가 전화를 했어. 근데 남자친구 전화 온 걸 알고 여자가 안 받았어. 다음날 서로 예의가 다른 거야. 나 전화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 아예 받지도 안 했다. 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그 표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관세율이 많이 낮아질 텐데 그렇다고 제로는 아닐 것이다. 그러게 참 애매해요. 아니 140% 무슨 어떤 데는 145%, 245% 어제 또 최근 들어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뭡니까? 캄보디아 거쳐서는 태양광에다가 3천 몇백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걸 갖다가 내리면은 0%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럼 한 10% 때리려나? 그래 놓고 나는 제로는 아니잖아라고 하는데 이 경험 해보셨나요? 예전에 뭐 정찰제가 생기기 전인데 네. 두루두루 이렇게 시장에 다니다가 들렀다가 주인이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재래시장에서. 예.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더 깎아주죠. 둘러보고 올게요 하면은 잘 들는데 근데 문제는 갔다가
돌아보고 다시 그쪽에 가잖아요. 그럼 고자세죠. 그러면 갑자기 주인의 말투나 네.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 네. 이 손님 결국 아까 봤던 그거 사러 왔구나. 중국이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약 좀 받네, 약 좀 받네 하는 건데 그렇다고 중국도 저렇게 마냥 세게 나가다가는 저기도 뭘 팔아야 살 텐데. 그러니까 일방적 관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을 생각 없다라고는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뭐 근데 아까 그 예에서 예. 조금만 연장하자면 저는 네. 갑자기 그때 너무 고자세로 돌변하는 그 재래시장의 상인의 그 태도 변화에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꼭 사고 거죠. 싶었는데 그냥 저도 빡쳐가지고 그냥 안 사고 왔어요. 미국을 너무 화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제는 서로 간의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 글쎄 거예요. 그 대체제가. 부분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예.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까. 근데 대체제가 없으면- 시장은 대충 눈치는 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파국으로는 못 가겠구나 양쪽 다.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관세 이슈, 뭐 시장 이야기 좀 두루두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한-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한 또 이틀 만에 또 한영원님 뵙네요. 한영원님 모셔놓고 또 저희 둘이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아 근데 되게 공감 같습니다. 재래시장 이야기.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 약간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용산에 이제 횡행했던 문화. 그 용산? 얼마까지 아.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것도 전자상가. 얼마까지 네, 알아보셨어요? 비슷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네. 그 표현 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관세를 얼마까지 알아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중국이?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는데 너무 심리전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피곤하죠. 지금 심리전, 여론전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베센트하고 트럼프가 지금 맡은 역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은. 예.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한 사흘 동안에 참 시장은 준비는 돼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연속 네. 2%대 네,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뭐 아직 뭐 상황 종료라고 보기는 일러도 그래도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최악까지는 뭐 극단으로는 안 가겠다. 파국은 네. 아닐 거다. 이런 쪽에 돈을 걸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지금 얼추 지금 독일이나 유로스톡스도 얼추 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이게 지금 4월 2일, 4월 3일 그때 상호관세 발표했던 그 당시 레벨까지 거의 다 와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지간한 지수들이.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그 이전으로 관세 발표 당시 그 레벨 이상으로까지도 갈 수 있느냐에 이제 게임으로 접어들었어요 어느덧. 그렇죠. 그거와 동시에 이제 그 되게 차트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은 아직 다 200일선을 회복을 못한 게 이게 또 시장에서는 고민이죠. 그래요. 200일선 올라간 상태에서 좀 더 사야지 마음이 편한데 아직은 거기 아래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시장의 뭐 V자 반등에 대한 좀 자신감들을 조금 계속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올랐다 싶을 때 또 한번 차익 실현하게 만들고 그러한 패턴들을 지금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만약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또 환호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예. 사실 애매한 게 그 5월 금리 인하하면은 5월이나 6월이나 둘 중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네네. 아마 어제 뭐 윌러 연준 이사랑 또 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들을 보면은 6월 달 금리 인하 쪽으로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뭐 CME 패드와치나 그다음에 뭐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조사 보면은 대부분 다 6월 달 인하는 맞아요. 예상을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시장이 반등을 한 거는 그래도 연준이 그래도 5처럼 금리 인하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해줬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은 긴급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요즘에 폴리마켓이라는 되게 유명한 베팅 사이트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도 긴급 금리 인하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뭐 20%대로 늘어났으니까. 예. 20%까지 갔다고요? 예, 뭐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0%였는데 그래서 만약에 긴급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건 또 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경기가 그쵸.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뭔가 시사하는 문제가 거니까. 생겼으니까. 예, 그리고 예. 어제 월러 연준 이사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고용 시장이 향후에 더 악화되면은 네.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워딩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고용 시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에 크게 한다?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 뭐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봤다시피
전체적으로 뭐 증시에는 결코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 사후적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예전에 저희가 작년 9월에 예상했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시장에 좀 불을 꺼주겠다. 이런 식의 좀 분위기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의 저 발언에 대해서 그럼 시장은 호재로 인식을 한 게 사실 뜯어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찌 보면 시장은 뭔가 상승할 만한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좀 면역 예. 내성이 생긴 것 같고 이제 호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민감도를 높여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연구님께서 이제 월러 이사의 네. 발언을 갖다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 방금 화면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크리스토프 월러 연준 이사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는데 뭐 우리 제작진에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저걸 갖다가 파월 의장이 저 장면을 봤더라면은 굉장히 빈정상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소위 한번, 말하는 네. 제가 벌써 그림자 의장이야?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패싱 논란이에요, 이거는. 안 그래도 둘이 살이 되게 안 좋은데 너 왜 우리 라인 안 타고 저 라인을 타? 이런 식으로 글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럴 생각할 수가 있죠. 있겠네요. 예. 근데 뭐 설마 우리 제작진이 그 정도까지 의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예. 지금 어제 우리 바로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 간에. 네, 맞습니다. 얼추 그러면 한 78분, 뭐 한 80분 같으면 1시간 20분 네. 정도 중간에 통역도 왔다 갔다 뭐 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무슨 합의를 나오기는 일단 첫 대면이니까 근데 나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사전에 양측 다 좀 준비를 많이 해갔으니까 저 시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저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분의 코멘트를 봐도 최상목 지금은 부총리죠. 예, 부총- 권한대행은 예, 이제 예. 한덕수 예. 총리니까. 그 네. 봐도 전체적 코멘트는 성과는 조금 뭐 소개 성과는 있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거겠죠. 이제 사실상의 우리나라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아직 없잖아요. 예. 본캐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7월 뭐 6일인가 7월 초 이후에 그때서야 이제 저희 그때쯤 임박해서야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 그 가시성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7월 8일이 그 상호 관세 유예 시기 종료되는 시기고 그때 그렇죠. 줄라이 패키지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베센트 장관은 지금 뭐 한국은 최상의 준비로 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고 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간의 그 협상과 관련해서는 잠정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은 약간 불투명성들이 있는데 현재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의 수위나 스탠스의 미묘한 전환들을 보면은 한국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또 우리나라한테도 요구하는 것들은 꽤 있겠죠. 그 둘 간에 결국에는 협상에서 결과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 여부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디테일 역시도 저는 이제 6월 달 이후에 우리 이제 대선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셈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이 시간대에 좀 다뤘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빠뜨린 감이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1분기 네, 성장률. 네, 이게 결국 역성장. 네, 역성장. 한은에서 이렇게 한은에서 슬쩍 스포일러를 네, 맞습니다. 흘렸습니다만 조심해라 역성장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알려는 줬는데 실제 역성장이 나왔어요. 한번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민감한가요? 한 의원님 보시기에. 경제 측면에서는 또 일반 국민 정서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게 되게 두려울 만한 숫자인데 네.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아직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통상적으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역설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국내 지표에는 어지간해서는 잘 반응을 안 해요. 수출 빼고 나머지 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국내 뭐 GDP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분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이 많이 지연된 데이터잖아요. 이미 네네네. 한참 지나고 나서 예. 발표된 데이터니까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을 얻는 게 특기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아하. 이 데이터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전에 나왔던 재료가 있었죠. 그 이틀 전인가 이제 IMF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 1.0%로 하향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거 관세 충격이랑 또 뭐 산불 이슈 그리고 국내 이제 그 대선
전에 있던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들 다들 선제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고 주가의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와서 이번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는 증시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또 그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추경 말고도 대선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뭔가 이쪽으로는 재정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 뭐 이따가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네. 국내 증시 보면은 뭐 업종과 손바뀜 원래는 있었지만 요즘에 예. 워낙 좀 많이 빨리 맞아요. 돌아가는 예.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 요즘에 다시 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업종은 내수 관련주들. 이것들도 저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아, 그래요? 네. 뭐 부양 경기 부양 예. 모멘텀과 관련해서 그게 한번 그들에게는 단기적이라도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수 관련주들은 좀 계속 저희가 포트에도 관심을 놓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자료에 글씨가 작아서 그렇지 전기 대비니까 작년 4분기 대비 지난 1, 네. 2, 3월 중에 국내 총생산 GDP는 마이너스 0.2, 네. 국민 총소득 GDI는 마이너스 0.4. 작년 4분기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그 좋지 않았던 작년 4분기보다 1, 2, 3월이 더 안 좋았으니까 지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참 좀 참담하다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시장에서는 근데 저것 때문인가요? 어제 우리가 미국 장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우리 장이 못 간 게 저게 네. 영향을 줬나요? 저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 실적 시즌 진행을 하면서 실적. 거기에다 지금 실적 시즌들이 상당히 좀 평가절하되고 되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1분기 실적 되게 좋았는데. 예, 잘 나오면 뭐하냐. 어차피 2분기부터 아, 만약에 수요 공백 아. 발생하면 어쩔 예, 건데 예. 여기에 대한 조금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 조금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지금 내수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실물 경제하고 좀 자본 시장은 약간은 조금 별개로 네. 지금 좀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역성장이 2분기 연속 이어지면 경기 침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이너스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면은 경기 침체인데 그러면 그때도 내수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수주 경기 오히려. 침체로 예. 가면은 이제 그 전에 내수주들은 주가는 한 번 더 먼저. 흔들릴 수가 아, 있겠죠. 예. 침체라는 게 이제 사후적으로 판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침체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죠. 침체로 빠지게 되려면은 그 1분기 때 그 성장률을 끌어내렸던 요인들이 고스란히 이제 이어져야 2분기까지 그렇죠. 전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전해질 가능성 크진 않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4월 달 이후로부터는 국내 전국 혼란에 대한 불안감들 상당 부분 덜어냈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기는 한데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4월 2일에 그 받았던 그 충격이 2분기까지 다 전해진다라고 가정하지는 않잖아요. 관세에 대한 수위도 지금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거랑 또 하는 측에서도 부양기조 돌아선 거, 또 추경 예산 이번에 편성한 거, 그리고 한 차례 더 추경 예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은 내수 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회복을 해가는 국면이 될 거다, 진입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내수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딱 들으시는 순간에 네. 아 그런 게 내수주 딱 대표적인 종목 뭐 그 백화점 같은 업종, 유통업종들도 있을 거고 어제 신세그룹주 많이 올라간 네. 거는 또 이게 그렇죠. 트럼프 뭐 주니어 어떻게 보면 방한 소식. 이마트 같은 것도 내수주네요. 대표적인 내수주에 해당이 되죠. 또 음식료 업체들도 내수주에 해당이 음식료. 되고, 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 유틸리티 쪽도 그렇죠. 유틸리티는 내수라기보다는 그냥 방어? 경기 방어 방어죠? 성격이고 거기는 진짜 요즘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많이 사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매수세로 선뜻 돌아서 의향은 없는 것 같은데 업종 단으로 보면은 그들도 역시나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있는 업종들은 나름의 피팅해서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유틸리티도 있을 거고 조선방산 여기들도 이들이 계속해서 좀 들고 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전을 왜 꾸준히 사요 외국인들이? 그것도 일종 유틸리티의 대표가 또 한전 네. 아닙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익이 지금 뭐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컨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일단 대표적으로 그냥 디펜시브 업종이잖아요. 디펜시브. 거기에. 예. 어. 지금 상황 자체가 뭐 4월 초보다는 많이 나아져 있긴 한데 예. 저희가 완전히 야 이제 상황 종료 위로 올라가자 이런 식의 낙관론을 굉장히 크게 전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 방어 그 보호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유틸리티 업종들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라는 방패를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업종이다.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의원님,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주도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뭐 답할 만한 그게 나옵니까? 나오겠죠. 조선방산. 조선방사. 네. 이 두 개가 지금은 지난 몇 개월 동안에도 주도주였고 좀 더 길게 보면은 1년 넘게 주도주 이런 상태인데 지금도 여전히 주도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왜 저도 이 판단을 했냐면은 그 소장님께서도 시장을 또 오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한번 폭락을 한번 크게 마신 다음에 시장이 반등할 때 그때 나오는 현상 중 하나가 기존 주도주들은 기존 그 지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주도주가 부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그 초에 그 폭락을 한 다음에 올라올 때도 조선방사 이 업체들의 업종 상승률이 가장 센 편이었어요. 이들은 쉽게 주도주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게 1분기 때는 어차피 관세로 인해서 선수 땡긴 것도 있으니까 숫자들이나 데이터들은 다 잘 나올 텐데 문제는 2분기, 3분기 지날수록 관세 리스크가 계속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 늘어나고 또 수요 공백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적 추정에 있어서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 산업이니까 좀 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실적 가시성이 더 있는 업종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조선방산주들에게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고민도 다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여의도 내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조선방산 좋은 건 알겠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계속 조금 부담이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들고 있으니까 혹시나 얘네가 팔고 나가면은 수급적으로 확 쏠림이 아래로 가지 않을까 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을 팔고 명확히 갈 만한 데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 대안이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방산주가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주도주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적 합니다만 사실은 뭐 미국도 뭐 실적 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 게 테슬라 지난 1분기 실적 나온 날 이후로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면 또 다들 또 그렇게 얘기하죠. 주식은 뭐 사이드미러, 백미러로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전방을 보고 뭐 기대감 미래로 보고 가는 거야. 뭐 이거 아니면은 그거 다 반영해서 그동안 빠졌던 거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죠. 뭐 기반형, 선반영 됐다 이런 식으로. 암만 그래도 그렇지 SK 하이닉스는 그 좋은 실적 나왔는데 못 오르는 게 난 참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나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향후에 이제 HBM 쪽에서 수요가 불투명한 것도 있고 또 트럼프 관세 중에 아직 발표 안 된 게 반도체 개별 품목 관세인데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도 여전히 상존하니까 이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자신감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부족한 상태라는 게 어제 주가 부진에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장 끝나고 나서나 어제 미국 장 중에 뭐 램리서치 실적 발표 잘 나왔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 캐펙스 지출 줄일 생각 없다라고 하고 또 그 알파벳 실적도 어닝 서프에다가 캐펙스 이런 거 계속 유지한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뭐 그 디램 쪽, 레거시 쪽들은 아직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고 쉽게 떨쳐내기는 어렵지만 HBM 쪽들은 이들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 기조 지속 이게 계속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동안 한동안 며칠 동안 그 뭐 셀 아메리카라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 채권 뭐 다 팔고 그런데 간밤에 보면 채권도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수익률은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럼 셀 아메리카면은 대안이 있느냐, 뭘 사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앞서서 뭐 그러면 주요 200일선 이제 올라서는 걸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로 하면 가장 지금 편한 대답은 둘 다인데. 둘 다. 네, 좀 방송에서는 이제 둘 중 하나는 찍어줘야 되니까. 저는 한국이 좀 더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싼 편이고. 또 한국이랑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이랑 다른 나라 국가들이랑도 그 채권 대비 주식 투자 매력도를 측정해 보면은
한국이 가장 크게 높기는 해요. 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특징적인 점이 빠질 때는 제일 크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좀 탄력적인 그 역동적인 그 주가 흐름을 가진 주식 시장인데 지금 향후의 상황들은 저는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고 좀 개선될 거다라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국의 투자 매력은 저는 계속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은 나오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살려고 하면은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좀 비싸 보인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선뜻 반도체 쪽 손 안 나가고. 그래서 좀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미국의 빅테크들은 왜 성장성 보면 좋다라는 얘기 네. 여전하고 또 AI 산업 쪽에서는 여전히 주도주고 네.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뭔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 보이고 네. 이렇단 말이죠. 그 미국이랑 한국이랑 그 약간 구조적인 산업의 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미국 빅테크들이 주가가 정신 차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정신 차려서. 예, 예. 한국도 같이 올라갈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같이 따라갈 여력들이 크죠. 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다시 못 가기 시작한 시점도 빅테크들 주가들이 휘청거리는 그 시점에서부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곡간 속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렇죠. 빅테크 애들 이제 다시 인심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곡간에서 인신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뭔가 정치적 안정이 되면서 이제 재정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부분이 있고 되면. 미국 쪽의 아. 그 빅테크 업체들이 예, 예. 향후 수요나 투자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 할수록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네네. 그렇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미국도 굉장히 지금 투자 매력도 높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주가가 100불을 밑으로, 깨려 예. 내렸었는데 100불 때 깨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16, 17년도 때 밸류에이션이에요.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그 당시 때 엔비디아는 이걸로 데이터 센터로 예. 돈을 버는 업체가 아니었는데 예. 그 정도 예. 레벨까지 내려간 거는 확실히 여기도 가격 메리트는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피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단숨에 20포인트 넘게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미증시가 또 3거래 연속 상승했고 이 부분도 반영이 되는 시장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2,542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6,500원, SK하이닉스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2,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 347,5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49,000원. 현대차입니다.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8,800원. 그리고 기아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82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D현대 중공업 최근에 조선주로 굉장히 좋은데 오늘 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78,000원, 에코프로비엠 1.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2,700원, HLB는 1%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1,100원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288,000원. 휴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보합 0.28% 소폭 하락 예상되고 클래시스가 0.3%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64,300원. 펩트론 오늘 1%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가가 176,3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오늘 2%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111,000원. 파마리서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대형주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여지네요. 호가 분위기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저거보다 더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조금, 또 효과는 예, 조금 약하네요. 약간 아쉽네요. 예, 예.
저보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흐름인데. 오전에 너무 또 갭상승해서 가면은 오후 들어서 약간 그 상승폭이 축소되는 경향도 아직은 있으니까 차라리 네, 좀 국장의 이렇게 특성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약간 급상승 출발은 불안한 신호가 약간 아니고. 불안해요. 그렇죠. 네, 너무 떠서 출발하면 네.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 종가 배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 50대 50이지만 네. 이거 아침에 훅 예, 갭상승 출발하면 네. 그때 손 나가기가 뭐하고. 그렇죠. 예. 그 예전에는 그 금요일 오후 한 2시 넘어서 떨어질 때 사고 월요일 오전에 상승할 때 팔고 이런 단타도 매력적인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잘하시네요, 주식. 아니 그러니까 단타를 할 때 그렇다는 거죠. 빠꼬미. 예, 아니 빠꼬미. 요즘엔 좀 갖고 있는 현금이 네. 없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니,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연말에 또 미국 가셨던 분들은 그렇죠. 그때 한참 달러도 강세였죠. 네, 그렇죠. 지금 대비로. 지금 뭐 빼자니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달러원 환율도 놓고 봤을 때 지금 빼자니 손해고. 그렇죠. 환율에서도 손실을 보고 예. 있고 주가 측면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고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할 돈이 없고 이렇거든요. 네. 제가 그거 가끔씩 하는 말이 누가 뭘 이렇게 어느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빈정거릴 때마다 네. 저 자리에 딱 지쳐서 저기까지 간 거 아니다 이러거든요. 아, 예, 맞죠. 네. 예. 정민 앵커가 그냥 SBS BJ에서만도 얼마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몇십 년이라고 네. 하시려고 그랬죠. 어? 몇십 년이라고 하시려고 그랬죠. 몇십 년은 아니네. 몇십 년 하면 딱 그냥 10년? 10년. 그 지금 이 자리까지 한 번에 KTX 타고 가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장마감 전에 포지션 잡는까지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3시에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무릎 깨지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요거 생각하기에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제가 머니쇼 플러스에 나와가지고 아마 또 정민 앵커 말은 안 해도 눈빛에서 제가 느끼는데 네. 나스닥 14,000 얘기할 때 알아봤다 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네. 다시 한번 보시라고. 네? 17,000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오겠으나 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금은 올라갔다가, 이제 17,000인데 지금 17,000도 슬쩍 올라서 가지고 애초에 찍히는 레벨이 17,500이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도 보면은 그동안 고점 대비 하락에 딱 절반까지 왔어요. 나 거의 20%까지 빠졌다가 10% 미만 내로 줄어들었죠. 절반까지 왔는데 소위 말하는 절반이 아닌 이제 61.8%라고 하는 조정의 맥시까지를 통상적으로 다 채운다 하면은 미국장도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2,560 어라운드 코스피가 여기가 찍혀지는 이 저항도 뚫을 수 있는가? 네.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오늘 삼성전자 진짜 장 열리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삼성전자. 저는 SK하이닉스. 저는 삼성전자가 궁금한 게 차트쟁이 입장에서 네. 아, 5일선, 네. 21선, 61선, 120일선이 다 뭉쳤어요 지금. 네. 아, 이거 5만 이제 치- 조만간 방향이 여기서 나온다는 어쨌거나 거죠. 뭐 위든 수렴했네요. 아래든 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왠지 에너지는 한번 위로 한번 튈 것 같은. 네. 그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일단은 뭐 그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도 삼성전자는 지금 뭐 하방 자체는 거의 많이 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반까지 열리면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V자 반등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2, 3%씩 갭상승하면서 뜰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에서 뭐 단숨에 7만전자 가는 거 이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가 저는 좀 더 셀 것 같아요. 하반기. 예. 하반기 때가 확실히 그 이익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시던 다시 한번 시장들이 확보하게 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그때 가면은 상당 부분 많이 저는 줄어들 있을 그러게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의 이 변동성 장세를 통해서 적립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 자리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 쪽뿐만 아니라 네. CXL 쪽까지도 뭐 넓히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CXL 쪽들은 별로 많이 공부가 안 된 네네. 상태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뭐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HBM 쪽들만 저희가 계속 좀 중시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HBM. 네, HBM.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주가랑 거기 실적 향방에 그렇죠. 고스란히 따라갈 거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중순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시간이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발표된 알파벳,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예정된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업체 그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변화를 저희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좀 안도 랠리를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조 자체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좀 유화적으로 바뀐 그런 탓에 그런 덕에 또 뉴욕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법한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 어제 이제 오후 9시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이제 오전 8시겠죠. 이제 78분여간 진행이 됐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상의 준비로 임했다라는 평가를 했고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 관세 협상은 좀 잠정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부분.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반적으로 좀 완화적인 무드로 흐르고 있는 점이 시장의 호재로 인식이 됐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오늘 코스피가 0.8% 올라가면서 2,54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4% 올라갑니다. 72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합니다. 56,300원, SK하이닉스 2% 올라갑니다. 182,3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4% 올라갑니다. 345,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지네요. 104만 원.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193,300원이고 기아도 0.6% 올라갑니다. 89,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0.98% 올라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3% 상승하면서 827,000원. 셀트리온 강박권이고요. HT 현대중공업 3.5% 상승합니다. 39만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이 좀 물량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3% 하락입니다. 37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15% 급등을 합니다. 리노공업. 오늘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액면 분할 이후 지금 거래가 재개된 상황에서 오늘 19%, 2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현재 4만 원을 넘어서면서 41,400원.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7% 올라갑니다. 10만 1,600원이고 HLB가 0.7% 떨어집니다. 5만 4,800원. 에코프로가 0.6% 상승하면서 5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 0.9% 상승합니다. 지금 36만 4,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 올라가고요. 클래시스는 떨어집니다. 6만 3,700원. 리가켄바이오 약보합이고 팩트론이 0.7% 올라가면서 17만 7천원. 파마리서치 강보합권이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전주가 움직임 보입니다. 아무래도 호가에서도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3% 올라갑니다. 27,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진이 5% 이상 올라갑니다. 8,010원 선이고 지금 한전기술도 3% 올라갑니다. 65,700원, G2파워도 5%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진엔텍도 지금 4% 상승하면서 19,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오르비텍, 한전 KPS 모두 2% 이상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BHI도 각각 3%에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올라가고요. CXL 관련주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지금 14,910원이고요. TLB도 3% 올라갑니다. 19,270원. 코리아 서킷도 상승 중이고 네오셈 3.6% 올라가면서 9,990원. 오킨스전자, 파두 모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68%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흐름 좋죠. 앞서 보셨다시피 HD 현대중공업 지금 6% 넘게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4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1.8% 상승 중입니다. 16만 1,500원. 삼성중공업은 좀 떨어지고 하나오션 3% 이상 올라가죠. 83,600원. HD 한국조선해양도 4% 오름세로 2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원전주 흐름 좋습니다. 자,
자, 그리고 HBM 쪽 흐름 좋아요. 테크윙 4% 올라가고 PSK 홀딩스도 3% 상승 중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2.7% 올라가고요. ST 2.6% 상승, 한미반도체 85,600원 상승 흐름 보여집니다. 뭐 이오테크닉스까지도 올라가고요. HPSP 오늘 반도체 다 좋아요. 뭐 약간 지금 보시다시피 HBM, CXL 다 좋습니다. 랜드 쪽도 다 좋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삽니다. 각각 338억 원, 기관은 242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팝니다. 525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69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7억 원, 기관은 43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사요. 지금 2,000개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3원 하락한 1,4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오늘 대형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 섹터 다 예, 그죠? 좋네요. 예. 예. 조선주가 예, 진짜 조선주. 세네요. 그러니까요. 조선주. 예. 확실히 조선인은 조선주를 해야 되는 건지. 조선인은 지금 개그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네. 저랑 소장님의 코드는 좀 잘 맞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도 못 나는, 쳐다봐요. 나는 너무 재밌는데. 아재들은 지금 많이 네. 웃으셨을 것 같은데. 조선주. 아니 근데 지금 들어가기 너무 비싸 보여가지고요, 조선주. 근데 항상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들 근데 이게 하는데. 몇 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라면서요. 예, 그쵸. 그리고 어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이제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2007년, 8년도 사례를 언급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에 그 계속 좀 수급을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세가 계속 증시에 머물러 있는 이상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증신의 그 변동성 관리 장치 이거 네. 보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 불과 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살 거 없고 별로 플레이할 게 없으면은 네. 그냥 반도체 사서 그냥 코스피나 따라가자. 맞아요, 예. 이게 맞아요. 되게 예.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도체에서 조선방산을 조금 옮겨간 것 같아요. 이제 조선방산주에 대한 인식들도 이전과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아니, 네. 조선주가 이렇게 좀 주도주로 뭔가 자리매김한 게 생각해보면 16년 전 그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조 이방원 장세 때 2020년 기억하시죠? 그 당시 예. 때도 조선방산주가 예, 주도주였는데 원래 우리나라 증시는 조선방산이 주도주면은 네. 그의 시장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조선방산 가면 시장도 가고 확실히 여기도 구조적인 뭔가 그 인식의 변화 이게 최근에 몇 개월간에 걸쳐서 계속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방원 때는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좁혀질 때가 더 시세도 나고 시장 흐름도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그런 밈이 나오면은 꼭지 신호인데 네. 아직 조선방산 가지고서 특별한 밈이 안 나오고 그렇죠. 있다는 예. 것도 아, 좀 더 이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 아니, 저도 지금 채팅창을 보면서 그거 한번 네. 점검하고 있는데 네네. 뭐 카카오가 갑자기 이렇게 오늘 그러게요. 같은 날 5% 빠지는데요. 5% 넘게 빠지네요. 네. 음, SK텔레콤에서 네. 그 4,133억 원 규모 카카오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 아, 소식이 그 얘기가 있네요. 있어요. 물량 예, 앞엔 예. 또 장사가 없으니까 저희가 저는 한 의원님 이걸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저는 아까 제가 한 의원님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CXL에 관련해서 네. 정민 앵커 질문에 좀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어려워요.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좋은데 네. 이 바닥에서 보면은 한 번도 그쪽에 경험하거나 공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2차 전지 전문가랍시고 막 나서고 있고 아. 그거 이제 마탱이가 가니까 지가 언제부터 또 바이오 그거 하라고 또 해서 그렇습니다. 고객들은 완전 지금 뭐 탈탈 털어먹게 해놓고 지는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네. 몇몇 있는데 이 바이오가 궁금해요. 네. 바이오가 지금 사실 좀 글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받쳐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이 두 개가 네. 엄청난 시세를 내면서 바이오 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만 네. 얘들도 비만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좀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는 벌써 여기 한번 같은- 출렁임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그 탑다운 단 여기서 봤을 때는 매크로 환경이나 그 트럼프 환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셀 아메리카 할 때 미국 금리 튀어 오르면서
보통 그럴 때 바이오 업체들도 같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경향들인데 이번에는 그냥 개별 모멘텀 보유한 애들 빼고는 전부 다 좀 같은 그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다음 주부터 그 암학회 그것도 이제 이들 업체들한테 주가도 그동안 많이 밀렸고 네. 그다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수급 상당 부분 비어 있으니까 그런 플레이 한번 단계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그 하나솔루션이 8% 7% 올라가는데 하나솔루션 하면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결국엔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러모로 AI 쪽으로만 예. 생각을 해봐도. 예, 그래서 뭐 신재생 아니면 네.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 다 지금 다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네. 그거보다도 또 중국 태양광에다가 3천 몇백 프로 관세 관세 때린 것도 반사수에 그런 것도 뭐 있고. 기대감도 있는 예. 거다라고 보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참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게 예전에 그 OCI 홀딩스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영업이익이 또 네. 안 좋았다고 하니 이건 또 이렇게 참 안 좋을 땐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네. 실적 좋을 땐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게 이제 다 관세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그냥 나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은 경우면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 1%나 2%대 이상으로 뜨기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네. 아직 한국은 미국보다 더 관세 취약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좀 어느 정도 방망이 짧게 잡은 다음에 매도하고 이런 식의 시장의 플레이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 형태가 지금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거래소에서 현선물 사네요. 선물 많이 선물 사죠. 뭐 3천 개가 넘었으니까 지금 한 10분 만에. 예.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짐작되는 바가 없으세요? 그 진짜 뭐 질문들도 저도 많이 받고 고민들 많이 해봤죠. 저희가 이제 3월 31일에 공매도 재개됐을 때 글쎄, 예, 네, 예. 재개되면 외국인 들어온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외친 사람 중 하나도 저였어요. 아, 근데 뭐 그러셨구나. 그 전망은 뭐 지금 그 결과적으로 보면 틀렸는데 음. 지금까지는 틀렸지만 저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문제는 여부의 문제보다는 저는 그냥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4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0조 팔았는데 한 달 동안 10조 팔았던 적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매도 강도도 굉장히 공격적인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들고 있는 지분율도 거의 이제 21년도, 22년도 그 수준으로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네. 이거는 수급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비율만큼 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도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잘 못 믿겠다라는 거랑 또 환율 계속 올라가는 거 이 두 개가 그들의 순매도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 후행 지표로 후행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한국은 지금 많이 싸질 만큼 싸진 상태이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세는 진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 들어올 만한 요건들을 갖춰서 각을 재고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진입을 주저하게 만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국인 수급이랑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이랑 같이 그려보면은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익 같은 경우도 3월달 이후로 코스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는 이 추정치 올라가는 거 우리 아직 신뢰를 많이 못 부여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뭐 톤 변화 그리고 5월달, 6월달 이 2달 정도까지의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더 많이 이루어질지 그거를 따져봐야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시장을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 것 중 하나가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 때가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주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다 사는데 여기는 그거 같아요. 밸류업과 관련해서 밸류업? 예, 계속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금융주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KB금융 실적 발표했을 때에도 좋았어요. 실적 잘 나왔고 예. 주주 환원에 대한 규모들도 예상보다는 좀 더 높은 숫자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더라고. 최근에 그 BOFA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매달마다 설문조사를 발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예.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그 아시아 쪽에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질문 중 뭐 핵심적인 게 너희들 뭐 여전히 밸류업 쪽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밸류업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대부분 다 우리는 기존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 유지한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도 외국인들의 금융주 사랑을 좀 대변해주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네. 때에는 금융주만한 애들도 없지 그래요. 않나라고 보고 있죠. 자사주나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거.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가 입장에서도 변동성 관리 방어를 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게 미국 지난 1년 동안에 누적으로 판 게 지금 뭐 거래소에서만 33조 7천억 가까이 팔았고 선물은 보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순매도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는 거 보면은 외국인들만 싹 이렇게 한번 돌아주면은 이게 한번 그렇죠. 시장 세죠. 시장 셀 수가 있고 그때는 미국하고의 본격적인 디커플링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미국이 잘 못 가든지 미국이 조금 그거 하더라도 그렇죠. 이 돌려 세워서 올 만한 모멘텀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제 더 팔기보다는 아니야 저쪽은 좀 담아야 돼라고 해야 될 모멘텀이 뭘까? 결국에는 반도체에 달려있죠. 시가총액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면 살수록 순매수 네. 잡히는 금액들도 많아지니까 반도체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 여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좋았고 지금 그 이전에 정의선 회장이 뭐 투자도 약속을 네, 했고 네. 이제 관세에 대해서 물론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미국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판매량을 봤을 때까지 고려한다라면은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지금 뭐 거의 그 주가상으로는 네. 그 악재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V자로 통과한다라기보다는 좀 네. 다져가고 있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관세 피해주의고 솔직히 예. 저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주구장창 주가가 계속 아래로 흘러내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 발표가 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나 전망치 변화를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계속 조금 아래로 계속 깎고 하향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여기들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아직 주가상으로는 온전히 다 소화는 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도 저는 분할이라도 좀 사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는 것도 여기 밸류에이션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PER이 4배 그렇죠. 정도로 내려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싸진 상태라는 거. 또 수급 빈집도 여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수급 빈집.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관도 그렇고 그 외국인들도 그렇고 별로 많이 안 산 사요. 종목. 예. 사봤자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비어 있는 종목들인데 이렇게 수급 빈집 같은 경우도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수급 효과로 역설적인 수급 효과로 주가 탄력성도 더 강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뭐 소장님 더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좀 아껴 놓으시고 네, 다음 주에 네, 좀 시간이 더, 어느덧 이렇게 되네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증시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증시 전망 리포트 전해드리고 있고요.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또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장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 합의와 뉴욕 증시 상승일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86% 오름세로 2,544포인트, 코스닥도 0.32% 강세로 72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에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83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1,01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외국인 20억 원의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 역시도 14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홀로 13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조선과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물공학, 미디어와 서비스 쪽, IT 서비스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상승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인데요.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액면 분할 주권 변경 상장과 관련해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2% 상승하면서 거래가 38,700원. 그밖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3.29% 오름세로 14,470원이고요. 어보브 반도체가 2%가량 상승하며 거래가 1,400원. 그밖에 SK 하이닉스 오늘은 2.4%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18만 2,700원이고요. 칩스앤미디어도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정을 내림에 따라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한전산업 8.9% 강세로 거래가 11,740원이고요. 우진이 3.5% 오름세로 7,870원, 삼영엠텍도 8%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 5,665원입니다. 그밖에 우진엔텍이 2.57%, G2파워가 3%가량 상승하면서 거래가 8,0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통상협의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산업협력에 있어서 미국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자 조선산업 내 한미협력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에 관련주 중에서는 좀 실적이 좋았던 HD현대중공업이 7.58%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40만 4,500원입니다. 한화오션도 6%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85,800원. HD한국조선해양이 5% 오름세로 26만 2천원. 그밖에 HD중공업도 3% 넘게 올라가고 HD현대미포까지도 1.51%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6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관련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애경케미칼이 좀 급등하는 분위기인데요. 애경케미칼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하드카본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20.45% 급등하며 거래가 9,630원이고요. 그밖에 하나솔루션 최근에 증권가에서 좀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8.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9,350원이고요. SK케미칼이 3.58% 강세로 39,100원. 그밖에 이수화학과 SKC도 2%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간 25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암 연구학회가 개최되는데요. 여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예, 오늘부터 미국에서 개막하는 미국 암연구학회, 즉 AACR에서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는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에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국내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 정밀 타깃 치료제, 그리고 혁신적인 신약 플랫폼 기술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AICR에서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언급된 기업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주가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학회를 계기로 기업 간 기술 제휴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5월 말에 예정된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 학회 같은 글로벌 학회들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이번 AACR을 출발점으로 한 바이오 모멘텀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네. 글로벌 학회 일정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적인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고 계신가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 제형 경경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 성사시킨 기업입니다. 이번 AACR 학회에서도 기존 파이프라인의 임상 경쟁력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형 경경 기술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비용 절감과 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적 기반의 성장 모멘텀까지 겸비한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추가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므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가캠 바이오입니다. 미가캠 바이오는 표종 항암제 및 ADC 분야에서 우수한 임상 성과와 함께 4세대 항암제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빠르게 다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AACR에서는 기술 수출 파트너와 공동으로 ADC 전임상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월 말 개최 예정인 아스코에도 참가해서 자체 개발 중인 스틱 면역 항암제와 ADC 병력요법의 연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기술 수출 논의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시장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우리 증시는 지금 이제 한미 간 관세 협상 이슈를 지금 주시하면서 아직은 좀 간방세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리스크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해 왔고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개별 종목 중심의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 전수와 무관한 실적 기반 종목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며 글로벌 학회는 이벤트 모멘텀이 뚜렷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1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경매 매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어제 23일 날 그저께였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보니까 4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이다. 이 말은 그러면 결국 집값 계속 오른다고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집값은 오른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네.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예.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굳이 전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별 그다음에 이제 물건별로 좀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아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건데요. 일단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 경기, 인천은 지금의 어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등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방과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있는 지역은 좀 상당히 가격이 또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는 좀 있고 반면에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은 좀 여전히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최근에 뭐 상가라든지 지산 이런 예, 시장은 상당히 예. 어렵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때 예. 실제 뭐 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어떠냐, 뭐 금리가 어떠냐, 뭐 수요 공급 심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6월 3일 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어허.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가령 이제 개인적으로 결과에 본다면 따라서. 뭐 이를테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시장은 아마 규제책이 좀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6.3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의 방향성은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예. 네. 지난달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보니까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토지거래 허가 그 해당되는 서초구는 오히려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된 다음에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된 뭐 이를테면 송파나 용산에 예. 이제 중개업자들을 한번 만나본 예,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은 약간은 좀 눈치 보기가 엄청나게 좀 과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사실 이제 6.3 대선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도 있는 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미국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 건수가 0에 수렴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도 거래 감소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달 동안에 구 전체적으로 거래가 없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실제 또 그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몇 건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은 0건입니다만 예. 지난번 보니까 뭐 한 8건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러나 어쨌거나 최근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되기 전보다는 오히려 많은 곳은 거의 한 50분의 1토막 또는 10분의 1토막 이상 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교수님께서 이게 뭐 부동산을 갖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기보다는 아파트냐 뭐 이렇게 토지냐 또 뭐 빌라냐 이런 거에 상가냐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요새 지방 안 좋은 거는 뭐 한참 됐는데 그 중에서도 호재가 있을 만한 지방 호재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세종시가 세종. 예, 제가 이제 한 2, 3개월 전부터 사실 조기 대선이 예. 펼쳐질 것 같다. 예.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뭐 대통령실이나 뭐 예. 국회가 전부 다 이제 세종시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대통령실을 거의 다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전하겠다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세종시의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최근 한 달 정도 전에만 본다면 사실 지금 세종시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특히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또 세종시에 다양한 또 교통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아마 세종시에 많이 좀 투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참 애매한데 다녀보면은 차 갖고 다니기가 참 애매한 위치더라고요. 세종시가 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반, 1시간. 예. 그다고 뭐 서울에서 좀 나가는 시간에 막혀버리면은 또 이제 거기 무한정 늘어나기도 하는데, 야 애매해진다.
위치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아래쪽이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세종시로 그런 것들이 좀 이전해서 지방 분과나 또 핵심이 또 세종으로 좀 옮겨가는 것은 좀 전 국민 차원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하시고. 네. 네. 지금 뭐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구까지 뭐 모든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이니까 경매 시장으로 오히려 좀 눈을 돌리는 투자자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임장 직접 다니시잖아요. 네네. 이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구 쪽 매물이 어때요? 지금 좀 많이 나왔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원래 이제 예. 작년 연말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올 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네. 원래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네. 실제 경매 예정 물건이 많이 급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난번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네. 풀고 나서부터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니까. 경매 물건도 감소가 되고 경매 예정 물건도 많이 나오다가 이제 감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현재 이제 경매 나온 강남 4구를 한번 봤더니 강남구는 아파트가 16건, 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네. 서초구 9건, 송파구 13건, 용산 6건이 나왔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경매가 나올 경매 예정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신청되고 나서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가 58건이면 또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송파가 무려 100여 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의 아파트가 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지금 화면에 보면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지금 거의 뭐 105.5%까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용산구 임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엊그저께. 근데 그 중에 용산구 산천동에 리버힐 삼성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유찰돼가지고 과연 얼마에 낙찰될까 봤더니 엊그저께 봤더니 이제 응찰이 22대 1. 낙찰가율은 103.76%에 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경매 나온 물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에 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특히 실거주가 어려운 분들은 경매로 한번 좀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교수님, 지금 그러면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은 조금 감소했다. 감소했다. 네.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의외로 지금 현재 전세가는 고공행진 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 만나봤던 용산구하고 송파구의 중개사분들이 실제로 지금 가격은 우하향, 호가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만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세 매물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특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되면 실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일단 뭐 갭 투자는 또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매물은 좀 약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봄 이사철도 있었고 또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통상 이제 매매가는 정책 이슈에 따라서 곧바로 이제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만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책 이슈에 따라서 별로 민감하지 않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앞으로 매매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전세값도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매매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도 좀 우하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여전히 전세는 좀 매물이 없고 가격은 좀 고공행진 중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장 다녀오신 곳 중에 혹시 주목할 만한 매물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6.3 조기 대선이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테마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3 대선 직관적으로 테마 부동산.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1년 전에 다녀온 세종시의 단독주택을 한번 경매 나온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단독주택이 대전지방법원의 2024 타경 102660 세종시의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이 약 97평, 그러니까 거의 100평 되는 거고요. 예. 건물의 연면적이 75평입니다. 이 단독주택은 2018년산, 그러니까 7년 차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감정가가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되는 건데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6억 8천만 원. 그러면 실제로 세종시에 거의 33평형 아파트값 한 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감정가 대비 반값인 것이니까요. 더불어서 조기 대선 그리고 이후에 차기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 등이 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국회가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걸맞게 또 많은 인프라 또 그다음에 많은 교통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지역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이상의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 세종 정부 청사까지는 도보로는 한 40분 거리지만 실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거니까 예,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이 한번 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한번 출렁함했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지금 약간 쏘쏘가 되는 건데 쏘쏘가.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한 3, 4년 전에 예. 제가 이제 세종시 아파트를 그때 이제 처음 갔었었는데 예. 33평 아파트가 한 4억 했었어요. 4, 5억. 어허. 그것이 예. 12, 3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와, 좀 심했다. 그것이 예. 지금 한 예. 6억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 보시면 정도? 예, 딱 맞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다른 데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네.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용산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물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용 면적이 25평, 공급 면적이 33평이고요. 15층 중에 15층입니다. 그래서 탑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5885일이고 요 아파트는 2004년산입니다. 특히 이제 좋은 것은 6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W역세권의 효창공원앞역에서 5분 거리인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12억 원인데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9억 6천만 원, 호가는 지금 현재 13억 원 정도 하고요.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나는 경매 초보자인데 경매가 어렵다, 네. 명도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물건은 초보자가 쉽게 낙찰받고 명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교통이 또 상당히 좋다. 그런 부분들은 또 강점으로 보이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예. 또 다른 곳은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2주 전에 분당구 임장을 또 한번 분당. 다녀왔습니다. 예. 예. 제가 먼저 판교역을 좀 다녀왔는데 네. 판교역에 지금 사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멜피스 사옥 뭐 이런 것들이 한 750억인데 한 500억. 사옥들이 또 경매가 의외로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갔다가 저희가 이제 분당구 서현동에 효자촌 아파트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이 아파트는 이제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5474구인데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공급 면적이 이를테면 50평, 전용 면적이 38평의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도 실제 19층 중에 19층, 탑층이어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임장 갔던 분들은 오히려 탑층을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감정가가 14억 9천만 원. 이 아파트는 이제 1992년산인데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 역세권은 좀 아닌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멀지는 않아가지고요.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 10억 4천만 원인데 현재 호가는 15억 원이 넘더라고요. 매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허허, 네. 예. 현재 또 이 아파트는 648세대인데 차후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 세대 수가 더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 가치는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아파트를 보고 마지막에 이제 정자역 근처에 예전에 유명한 아파트가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4단지 아파트인데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열심히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래 이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사실은 일정한 용적률이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히려 리모델링의 어떤 교과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공무원 3단지, 4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런 아파트가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평당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서울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다음 정도가 되는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여기 사시는 그 분들하고 중개업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예. 분당구역이랑 마포구를 비교하면 어디가 좋을까요라고 했더니 마포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또 분당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저희가 그러시죠. 한 두 건이 더 있는데요. 네, 네. 네 번째는 이제 마포구 대흥동의 마포 자이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는 이제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5417인데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공급 면적이 33평이요. 이게 이제 25층 중에 17층. 일단 우리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 이제 아파트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역세권이냐, 또 브랜드냐, 단지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또 신축인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건데 네. 이 아파트는 일단 2014년 산인 거니까 11년 차. 그러면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6호선 대흥역에서 그냥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도보로 일부. 네, 초역세권이죠.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안만 강점이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걸어서 일부 네, 1분 거리 곧바로. 네. 조금 뛰셨겠지 교수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바로 나오면 앞에 동은 한 30초. 물론 이제 뒤에 동은 좀 더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로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1분 거리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매매 사례는 오히려 20억이 넘는데 이 아파트가 감정가 16억 5천인데 지금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20억 원에 지금 되고 있다. 네. 왜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왜일까, 봤더니 진짜. 네. 예. 이 아파트가 원래 이제 2023년도 11월 14일 날에 유찰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1년은 넘게 중지가 되었다가 예. 네, 지금 나온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임장 가셨다가 물건상에 하자 없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네. 그래요. 네. 예. 청라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소액 투자를 좀 예. 하시는 분들, 인천 청라의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네. 이 오피스텔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요 청라의 이제 딜라이트하우 오피스텔인데 요 사연은 뭐 이상한 사연은 아니고요. 네.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이 약 8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 그 빌라가 요 오피스텔이 이제 13층 중에 6층인데 일단 2013년 산이고 앞으로 7호선 연장선 청라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초역세권의 어떤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오피스텔이 감정가가 8,700만 원인데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6,090만 원, 그러니까 예. 대충 6천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500에 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 수익률이 이번 최저가로 본다면 10%인데 예. 사실 많은 경매 투자자분들이 이 물건을 선뜻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6,090만 원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9천만 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6,500에 받든 7,000에 받든 8,000에 받든 그냥 무조건 9천만 원에 받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다만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허그가 인수를 했나 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근데 이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배당에서 못 받는 금액은 포기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6,500에 낙찰을 받으면 그냥 6,500에 낙찰을 받고 추가로 떠안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물건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권리 분석해보고 임장해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4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순매수한 날이 4월 10일이었는데 그날 코스피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선물 매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후 두 번째 오늘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어우, 우리도 이제 결국은 4월 2일, 4월 3일 관세 발표하던 그 당시 레벨을 올라섰습니다. 네. 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우습게 돼버리네요. 조금 더 봐야겠죠. 예. 오늘 뭐 장중에 2,560까지도 바로 볼 레벨 본다는 차원에서 터치도 가능하다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